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헌법을 연구하고 있는 김현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사 곱하기라고 하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 뿐 아니라 바다와 관련된 모든 법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업 폐수나 쓰레기,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됐을 때 바다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어민이나 주민들이 이제 나서서 시위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민이나 주민이 없다면, 또는 그들이 이제 폐수를 방류한 오염원에게 예속돼 있거나 적절히 합의를 했다면 바다를 위해서 나서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대서양이나 태평양 등 대양의 공해상의 거대한 쓰레기 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분명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있지만 그래서 많은 해양 생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해상에 있으니 누가 책임을 묻겠어요? 아무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린이들이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40%, 지금 2019년 배출량의 40%로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한참 그 2050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못 미친다, 불가능하다라고 봤고, 그래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대표 청구인으로 올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죠? 더군다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새로운 실체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일은 좀 엉뚱해 보입니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느끼신다면 딱 그 느낌일 겁니다. 네. 그러나 과거에도 누군가는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의회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도 그런 낯선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엉뚱해 보이는 거라고 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주장이나 사람이 아닌 자연물에 대한 권리 주장이 그렇게 엉뚱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단체에서 제기하는 공익소송을 환경소송이라고 합니다. 환경소송에서 이렇게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연물이나 미래 세대 같은 주체를 원고로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2003년에 있었던 천성산 터널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환경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고가 아마 도룡용과 그 친구들 많이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경 소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그럼 이게 최초였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미 77년에 일본에서는 이제 짱뚱어 도요새가 이제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던 적이 있고요. 미국에서도 1966년에 네바다에 있는 계곡을 개발할 때 바위, 산 이런 것들이 이제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권 보호를 위해 자연물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리 주체성을 인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8년에 헌법을 개정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파차마마라고 어머니 돼지라는 뜻입니다. 그 산림들의 자연과 강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헌법에 두었습니다. 2016년에는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서 아트라토 강에 대해서 환경의 권리, 그러니까 아트라토 강이 가지는 권리, 특히 보호, 보전, 유지 및 복원에 대한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해 주기도 했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유명한 우레웨라 산림지역이랑 황가누이 강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법인과 같이 회사나 단체 같은 법인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2014년과 2017년에 이렇게 법적인 주체로 법률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모든 피해가 인간을 중심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해안가에 기름이 유출됐다. 그러면 해안가에 있는 물고기, 새, 뭐 그밖에 많은 수상생물들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상당 기간 지속될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전혀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방제 작업에 들어가는 방제 비용이랑 지역 주민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 정도만 손해배상에 계산이 될 겁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거는 바다인데 소송에서 법적으로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자연물, 그러니까 바다를 권리 주체로 내세우면 바다 생물들의 죽음을 또는 그 손해를 바로 보상해라, 배상하라, 뭐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자연물이 소송 주체가 된다면 소송의 양상은 바뀌겠죠, 완전히.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이 뭐 주변 사람들의 경제적 피해가 아니라 환경 피해 그 자체가 될 테니까, 그 자체니까 뭐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환경이 입은 피해를 바로 배상해라 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환경 소송에서 관점이나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인간 중심적으로 봤으면 환경 피해로 인해서 어떤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손해를 받는지 이거 다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물이 그 주체가 되면은 그런 거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07년에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국회가 그때 그 사고가 난 유조선 이름을 따서 허베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국가가 나서서 모든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실제 법원에서 그 손해배상금이 산정이 돼서 나왔는데 4,329억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사건은 이제 국가가 책임의 한 주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해를 이제 국가가 배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법률을 만들어서 그 태안 앞바다를 특별 해양 환경 보건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해양 환경을 복구시킬 수 있는, 복원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연물이 직접 권리 주체가 된다면 이렇게 법률을 특별히 제정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자연물이 직접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은 이제 이런 복원 계획이나 이런 걸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전에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제 많은 손이 가던 작업을 소송에서 단순히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거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주체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논의를 헌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사실 헌법에서 이렇게 새로운 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일은 뭐 특별히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근데 우리 헌법상 지금 국민은 주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국민은 이제 허상에 불과했을 겁니다. 아마 만백성 정도로 불리는 그런 가상의 존재였을 겁니다. 근데 헌법에서는 지금 주권자의 지위에 있죠.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은 대표자에 의해서 대표됨으로써 법적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가르쳐 헌법에서는 대의제라고 합니다. 네, 자연물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해 보겠다는 이 엉뚱해 보이기까지 한 상상은 자연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그리고 헌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상상은 아닙니다.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과 아동도 그리고 외국인도 그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자연물의 권리도 동물의 권리도 미래 세대의 권리도 아직 인정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인정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헌법은 공동체 안에서 법을 만드는 최고의 법이니까요. 정치의 법이면서 지배의 법입니다. 헌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국가와 인권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접하게 됩니다. 회사법학부에서는 법률 전문가 및 해운 실무가 배출을 목표로 1학년 때는 법학의 기초 분야인 헌법, 민법, 형법 위주로 교육을 하고 2학년부터는 법학 전공과 해사법 전공으로 나눠서 심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해사법학부에서는 이제 해상보험, 해상법규, 해상법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사법학부 졸업생은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고요. 공기업이나 이제 각종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도 합니다. 해운회사, 특히 선사나 해상보험 쪽에 취업도 하고요. 해운, 항만, 물류산업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 전문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해사법학부란 놀이터입니다. 놀이터는 항상 가면 친구들이 있는 곳이죠. 캠퍼스에 와서 반짝이는 눈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고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헌법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저에게 이제 해사법학부는 그런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네, 해사법학부에서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